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배 수장님, 어떤 현안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외교가 아니라 외코였다. 외코. 네. 그러니까 외는 뭐 외교 예상하신 대로 뭐 전체 응답자층은 아니더라도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최근에 뭐 한미 또 한일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또 더 자주 만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돼서 지지율에 플러스 영향을 줬을 테고 더 큰 영향은 역시 반사적 이익으로 보입니다. 무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결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건 정파적이지 않은 이슈. 즉 네.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이슈가 뭐였을까? 바로 코인이죠.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논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조금 옮겨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뭐 베트남, 호주와의 정상회담, 또 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그 순방 가기 전에 나온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외교가 긍정도 1위, 부정도 1위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 대비 긍정에서 외교를 언급한 게 35에서 37%로 2%포인트 상승을 했고 네. 부정도 32에서 33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 긍정 평가에서 외교를 평가하는 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도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된 어떤 외교의 일련의 일정들이 이제 살짝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또 보수층에서 이제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 G7 정상회담에 직접 대통령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중요한 의제를 이야기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네. 또 일본 히로시마 방일 관련해서 지금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한국인 위령탑에 갔을 때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네. 돌아오실 때쯤에 좀 안 좋은 여론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방금 이인영 소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법 희생자 위령에 예. 참배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정을 보니까 46.9%가 예. 좋은 결정이다. 근데 이제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도 현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위령비를 함께 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겠죠. 함께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간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또 우리 전설의 야구 선수 장훈 선수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또 중도, 무당 그리고 MZ세대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도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 전체 응답자의.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과제는 있다. 위안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강제징용 부분도 있을 테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이슈보다도 후쿠시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령비의 상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얻어왔습니다. 국민들의 공감까지.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이슈들에 어떻게 기시다 총리와 좀 접점을 좁힐지,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요,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여기 원폭이 투하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지금 5만 명이 돌아가셨다,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위령비 안에는 2만 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럼 역대 대통령이 여기를 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일본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같이 피해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여기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 말씀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 7만 명이 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이제 총 3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 3만 명 정도를 이제 한국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제일동포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 영친왕의 조카인가요? 이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이 위령비에도 이우를 비롯한 2만여 명이 돼 있는데, 이건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도 위령비를 방문했을 만큼 이건 사실은 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방문하고 추모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지층 결집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근데 위기감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의 속성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입니다. 전형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 이건 총선 때까지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내부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그러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냐? 40대와 50대입니다. 이대로 민주당이 무너져서는 안 돼. 그런데 호남은 또 지지율에 변화가 있어요. 또 화이트 칼라는 변화가 있어요. 네. 또 그동안 굳건했던 또 응답자청에서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최종 수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냐? 뭐 돈봉투, 코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또 재판 또 수사 리스크 괜찮은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내부의 속성은 변하고 있지만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버티고 있다. 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클까요? 일단은 20대랑 30대랑 이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인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30대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코인의 피해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0대는 이 사안이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종료가 되는 그 지점을 좀 중요하게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무당파층이 30대보다는 20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이 이제 무당파층 외에 그 정당 지지 성향을 가진 층에서 좀 나쁘게 이 김남국 의원의 추가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문제를 좀 좋지 않게 봐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율을 봤을 때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오히려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네. 이 대목이 왜 이런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는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당 지지층에서 대통령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뭘 하느냐 이런 약간의 불만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이냐라는 여론조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론과 공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내년 총선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 변수겠죠. 다른 네.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는 딱히 뭐가 있지 않습니다. 경제 변수가 총선에 결정적일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론 공정에서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대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이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권 쪽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워낙 역대 이 정치판과 다른 구조는 당 내에 쌓여 있는 리스크가 워낙 잔뜩이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3중 리스크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리스크,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코인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과연 이 구도, 야권에겐 유리한 구도로 얼마나 잘 전환될 수가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하고 리스크 상태로 남아있다면 민주당도 부담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최고위원 리스크도 지금은 좀 잠복되어 있는 다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감춰져 있는 상태지만 이게 또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또 한 번 이 각 정당들을 휘몰아칠 이슈는 변수는 공천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이른바 이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더불어민주당 경우 또 공천권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천권 관련된 이 수많은 설 네. 이것 어떻게 좀 진정시켜 나가느냐. 그러니까 외부 문제보다는 당내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짧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공정 자료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찍을 거냐에 대해서 야당을 찍는다는 게 계속 또 절반이 넘게 나왔는데 이 조사는 지금 여당을 찍는다가 37.7%, 야당을 찍는다가 38.3%로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4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중도층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가 늘어나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지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더 많이 나온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캐스팅 보트가 생각 외로 20대에서 지금 다음 총선에서 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짧게만 더 덧붙이면은 이 여론조사 공정의 질문을 분석해 주셨으니까 다른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구도를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아니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당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도상으로는 야권이 유리한데 당을 물어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과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당의 공천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실제. 공천 문제는 여든 야든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요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이 수세에 몰렸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체 여론은 지금 팽팽하거든요. 여론 전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가 47.2%,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가 46.9%, 잘 모르겠다가 5.9%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83.4%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좀 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당 지지층의 그 태도와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상당히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조사에서 33.9%가 대안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김등현 지사가 차지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설명,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보면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은영 소장이 소개를 해준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앞에 민주당 쇄신 수준과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여부 그래프를 한번 연속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비교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반반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당 지도부 사퇴 의견이 42.3%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중도층도 당 지도부 사퇴하라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안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지금 이것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여부를 보면은 해야 된다가 47.2, 하지 않아도 된다가 46.9, 팽팽하다는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대안으로 적합한 인물이 그러면 있느냐?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네. 여기 보면 33.9%가 없다예요. 자,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앞에 자 전체 응답자를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사퇴 의견이 그래도 절반 정도 나왔다. 그러면 중도층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어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 중도층도 뭔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작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그럼 중도층이 이탈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을 총선 때까지 이끌고 가면 이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게 사실 숙제겠죠. 네. 국민의힘 살펴볼게요. 네. 민주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우위 구도가 이어지는 조사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집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내일 그 건설노조 관련한 당정 협의를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또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검찰 조직 확대 개편안이라고 그래서 그 검찰 정보를 이게 다루는 예전에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조직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검찰 정보 조직을 없앴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여당이 지금 경제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강한 태세로 나가면서 이 뭐랄까 역동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 여당까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네. 걱정하에서 지금 당 지지율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배 짧게만 수장님, 좀 더. 네네. 네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예.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건데 이 호남 민심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가장 호남에서 또는 범호남 정신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헌법 정신 수록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참석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율로 바로 직결돼서 올라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근데 이건 호남 행정구역상으로 호남뿐만 아니라 범호남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호남 예. 출신 분들이 많이 있죠. 5.18 정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걸로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 파장을 빚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네. 자꾸만 뭔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공자 명단에 가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뭐 이른바 간첩설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누군가가 김기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선을 그으면 되는 것이고 네. 확인을 해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종착지는 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그럼 로드맵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거든. 이걸 밝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됐든 7%가 됐든 더 올라가겠죠. 네. 결국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이게 핵심 관건이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지적이신데 이은영 소장님은요? 일단은 지금 이 5.18 그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에 여야가 같이 합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70% 가까이가 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된다. 이거는 2020년에도 5월 15일 날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회사하고 같이 한 조사에서도 거기서도 한 60%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여당에서는 이 개헌이라는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통해서 이거를 좀 전문에 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개헌을 하는 거는 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을 통해서 근데 개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헌법에 이 전문을 넣으려면.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드맵을 여당 측에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5.18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도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5.18 광주 모욕에 가셔서는 혁신 정신을 이야기하시고 AI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연 그것이 5.18 정신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원 씨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죄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67.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 씨의 사과 이후 기대되는 점으로 전두환 비자금 환수, 진상규명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5.18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바로 고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사과 그리고 그 5.18 그 광주의 방문인데요.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또 어떤 국민들께서는 이 전우원 손자가 좀 젊은 나이에 과연 이거를 계속 이 정신, 자기가 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걱정도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국민들도 6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전두환 비자금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회수를 가장 좀 중요하게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이건 아직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전두환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의 사과로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그 전제국 전두환 대통령 아들께서 이 손자와 절연을 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일본이 7월 초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예. 우리 국민 68.4%가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큰 이슈가 되겠죠. 네. 향후에 일본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인데 저는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파장이냐면 적어도 지지율상으로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민주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10%포인트 이상일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 이슈가 여야 간에도 여야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건강과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감안한다면 중도 또 무당층 MZ 세대니까 이들만 합하더라도 한 3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08년 강호병 사태에서도 봤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과학적 검증을 했어요. 누가 이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MBN에 특별 출연을 했어요. 시사서필스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 여러분들 제가 1리터를 마셔볼게요. 이상이 없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도 후쿠시마 방류수를 마실게요. 그렇게 나오나요? 네.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 검증과 또 심리적 불안은 따로 존재하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IAEA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찰단도 오늘 출발을 해서 5박 6일간 네, 머무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학적 검증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네. 중요한 건 이 심리적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네. 절차가 더 중요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정부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오늘 출국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파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시찰단이 일단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그 연구원들이 19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시료 채취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찰을 하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영국인 과학자가 마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이 다 마셔라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G7에서 공동 성명에는 IAEA가 독자적인 검증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네. 나와서 과연 우리 한국 시찰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핵심 봐야 될 거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또 후쿠시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